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은이는 지이라는 분이신데요. 스스로를 프로게으르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못 읽으면 프로게이머로 읽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프로게으르머라고 합니다. 이 독자분의 소개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때 2년간의 피아노 학원 생활을 바이엘 학원으로 끝냈다. 연습 시간에 선생님 몰래 만화책을 읽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초등학교 땐 학습지 풀기가 귀찮아서 답을 베껴 썼다. 중학교 땐 학습지를 미루다 선생님이 오면 집에 없는 척했다. 고등학교 땐 새벽까지 PC게임을 하다 수업 시간 내내 잠만 잤다. 대학교 땐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보다 자체 휴강을 여러 번, 시험 전날에 그동안의 시간을 만회하려 밤을 꼴딱 샜다. 백수가 됐을 땐 드디어 완전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잠드는 시간 새벽 4시, 야식을 먹고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밤낮이 바뀌어 늘 피곤했으며 주변에 자주 짜증을 냈다. 내 인생이 이대로 흘러갈 것만 같아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던 내가 이젠 책을 쓰고 더는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몇 년 사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시간을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에 나를 바꾼 게으름 탈출법을 꾹꾹 눌러 담았다. 정말 게으름과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된다면 무척 행복할 것이다. 프롤로그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지희입니다. 처음에는 출판이라고 이름 달아도 창피하지 않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게으름으로 탈출한 지금도 할 일을 그럭저럭 해낼 뿐이지 빡센 삶과는 거리가 심하게 먼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뇌과학이나 심리학 이론도 잘 모르며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거둬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게을러지는지, 하루를 어떤 식으로 보내면서 생활 패턴이 망가지는지, 성실하게 살려는 시도를 하다가 왜 실패하는지, 실패했을 때 얼마나 진득거리는 감정을 느끼는지, 주변의 성실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 주제에 관해서라면 몇십 년간 게을렀던 제 삶을 참고로 남들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화된 게으름에서 벗어나 첫 발을 떼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차분히 읽어주시고 좋은 방법을 발견하신다면 꾸준히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의 경험과 성향을 기반으로 쓴 주관적인 내용들이기에 각각의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에게 안 맞는 내용이라면 별로네 하고 과감하게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독자분들이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책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만성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첫 발을 떼시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걸어가길 바랄게요.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게으름을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게으름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히 내리고 가야 할 것 같네요.
네이버 사전부터 찾아볼까요? 게으르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 봤어? 예문이 저를 상당히 아프게 때리네요. 언뜻 보기에는 꽤 합당한 정의 같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의문이 듭니다. 행동이 느려도 성실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나? 딱히 게으르지 않아도 많이들 일하기 싫어하지 않나? 사전적인 정의만으로 실제적인 게으름을 규정짓기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에서 레이지맨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든 무료한 모습의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군요. 게으른 사람이 더 똑똑한 이유라는 희망적인 게시글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게으름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휴식과 혼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게으름의 패턴을 설명하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앞으로 사용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게으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으르다. 첫 번째, 끝없이 미루기, 대충 해치우기, 신용만 하기 등의 행동 패턴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이는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패턴이 너무 익숙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첫 번째의 행동 패턴으로 인해 반복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내적으로는 자기 비하, 자괴감, 무기력에 빠지는 문제 등을 겪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일 처리를 못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본인의 커리어를 쌓지 못하거나 성공의 경험이 없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분은 두 번째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 정의를 기반으로 게으름을 탈출해 나가는 법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네, 이 책에는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을 탈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간 한 번에 25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25분 정도만 집중할 수 있다면 일상을 살아가고 평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5분 동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5분 집중하면 되니까요. 많은 일을 한 번에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양의 일을 대충 하는 대신 적은 양의 일이라도 정성껏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집중을 위한 대원칙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지루함 달래기용 자극 더하기 완전히 몸에 밴 단순 반복 업무. 예를 들면 TV를 보면서 마늘 까기,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기, 음악 들으며 조깅하기 와 같은 조합이 아닌 이상 2가지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른 걸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한 일들도 한 번에 2가지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둘 중 하나가 생각이 개입되어야 하는 업무라면 또 다른 일을 동시에 하는 순간 뇌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냥 자잘한 일들은 동시에 2가지 하고 큰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매 순간이 집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습관을 만드는 새로운 인풋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말이죠. 평소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주 짧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번갈아 하는 태스크 스위칭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이트 들락거리고 메신저 확인하면서 리포트를 쓴다거나 하는 일도 자제해 주세요. 두 번째, 일을 할 때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실 바로 앞에 항목보다 이 부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방지하려면 그냥 처음 시작 단계에서 딴 일을 안 해버리면 끝인데, 이 항목은 업무 수행 내내 계속 쳐들어오는 잡념과 싸우고 생각과 감정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라 이 부분이 정말 힘들었고, 아직도 이 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스마트폰 하고 싶다, 배고프다, 여행 일정 잡아야 되는데, 내일 놀러 가면 재밌겠다, 아, 이따 우유 사와야 되는데, 잠깐 카톡 좀 볼까. 이런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장 손톱을 깎고 싶다든가 야식을 먹고 싶다든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있다면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적어두시고 이따 하자 혹은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말하세요.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종이에 기록하면 뇌에서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 잡념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끝낸 뒤 종이에 써진 내용을 보며 처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글로 적어본다. 불안, 걱정, 후회 등 부정적인 감정은 컨트롤하기 더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에 비해 뭔가 유기적인 스토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이어지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대해지기 쉽고, 안 그래도 별로 없는 정신적 에너지를 심하게 갉아먹습니다. 뭐가 됐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쭉 리스트로 적어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적다 보면 놀랍게도 몇 개의 패턴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내 걱정과 후회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액션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힌 부정적 생각들이 과연 지금처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생각들인지 분석해 보세요. 나름대로 해결책도 찾아보시고 가치평가도 해보시고 여러 후회들에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적어보세요. 이렇게 다 쓰고 나름의 정리까지 끝냈다면 종이로 인쇄하든지 카톡 채팅방에 보내놓든지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할 일을 하는 도중에 잡생각이 나면 이미 글로 적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만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음을 결론 내린 처리가 끝난 생각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 힘을 잃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굉장히 소소하지만 시간 제한법도 의외로 효과가 좋았기에 공유합니다. 시간 제한법은 딱 15분 동안만 실컷 걱정하기. 당장 해야 하는 걱정이 아니면 일단 지금은 잊어버리고 내일 8시에 다시 걱정한다고 생각하기.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네 번째,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우리의 의지력은 유치원생이며 유치원생에게 환경은 몹시 중요합니다. 유치원생을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 앉혀두고 공부하라고 하면 10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책상에 레고 박스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블록 쌓기를 하고 맙니다. 보통 사람에게 환경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어느 환경에서도 집중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력이 높은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규 분포표의 끝에 극소수 있고 반대쪽 끝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이고요. 책상 위에 있는 잡다한 물건들을 다 치워서 주의가 분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주세요. 모니터 앞도 깔끔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마다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집중력 도구들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력은 유치원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밀도 높은 초집중 상태에 들어가거나 긴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하기 위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직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일단 집중하고 그게 성에 차지 않았다면 차차 개선하면 됩니다. 아까 업무를 쪼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한 번에 집중할 수 있을 분량만큼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저도 여전히 하루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적인 잡생각이 섞인 채 흐릿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에 담아두고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니 하루하루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할 때의 성취도도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재미있는 추천사가 후반부에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이 추천사는 프로 게으르머 작가의 아버지께서 쓰신 글입니다. 언젠간 달라지겠지. 아내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황당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보통 남자 손인 나보다 손가락이 더 길게 나와 있었다. 나중에 손바닥을 맞대고 보니 그 황당함이 뭔가 모를 공포로 변했다. 손가락이 길면 게으르다는 할머니의 말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아내의 생활을 보니 틈나는 대로 잠을 자주 잘 자는 것 빼놓고는 나보다 더 부지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다시 공포스러운 날들이 찾아왔다. 두 딸의 탄생이다. 두 아이 다 낳긴 낳았는데 낳는 족족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다. 그래도 제 엄마를 닮았으면 별일 없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첫째 아이는 커가면서 게으르지만 그런대로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막연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제 엄마를 만나면서부터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은 둘째가 성장해 가면서였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발은 사방으로 발로 차듯 멀리 벗어던지고 방 안의 옷가지와 물건들은 산만하기 그지없었다. 책은 왜 그리 곳곳에 널려져 있었는지. 지희가 어릴 적 언니 따라 피아노를 배우러 다녔는데 피아노에는 관심 없고 학원에 비치된 만화책 시리즈만 싸그리 읽고 왔다. 심지어 언니보다 늦게 오는 날도 종종 있어 둘째의 특성을 파악 못한 우리 철없는 부부는 둘째가 피아노에 꽤 심취한 줄만 알고 흐뭇해했다. 하지만 둘째가 언젠가부터 피아노 학원에 안 간다고 했다. 유능한 피아노 영재를 잃을까봐 아쉬워했던 우리는 나중에서야 둘째의 학원 포기 이유가 더 이상 읽을 만화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희가 본격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과 잠자는 것, 기타 등등을 보니 아내의 긴 손가락과 두 아이의 긴 손가락, 그리고 나의 게으른 성향이 겹쳐지면서 공포감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어른이라고 좀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서 꾸준히 공부하라는 등 여러 조언을 했지만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부모가 된 데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이 조금씩 들었다. 유일한 위안이 된 말은 자식이란 인내심 약한 부모의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다시 온 스승이라는 구절이었다. 한 성현의 글을 보다 보면 4가지 자식교육법이 나온다. 가장 첫 번째가 심교, 부모가 먼저 밝은 마음을 갖는 것. 다음이 행교, 부모부터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다음이 언교, 말로 잘 타이르고 이끌어주는 것. 마지막이 엄교,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지희가 이 추천사를 부탁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글을 쓰면서 지희의 천성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새삼 절감한다. 작가의 어린 시절 엄교와 언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질 못했을 뿐 아니라 지희가 발로 차버렸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행교와 심교밖에 남지 않았었다. 지희라는 사람의 게으름과 수많은 번뇌가 손가락은 엄마, 성향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음을 인정하고 다만 조금이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밝은 마음으로 흐뭇하게 봐주는 것뿐. 다행히도 그는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지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예전엔 1시간은 미루고서야 겨우 시작한 설거지를 요즘은 밥 먹자마자 제깍제깍 한다. 심지어 시키기 전에 방 청소도 하고 보이는 대로 집안일도 돕는다. 지희 방문을 열어볼 때마다 잘 개어진 이불과 나름대로 깔끔한 책상 위를 보면 감동을 느낀다. 어떻게 지희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늘 궁금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야 그간 지희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게으름을 탈출하고 싶은 게으른 사람이라면 혹은 게으른 자식을 둔 부모라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듯하다. 진짜 게을렀던 지희의 아버지 드림.